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가족들하고는 행복하게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면서 행복한 노년을 꿈꾸면서 살고 있죠. 근데 이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젊을 때 하고 나이 드시면서 하고 이게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는 어떤 게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라고 물어보면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중년 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삶을 행복한 삶이다 라고 중년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이 노인들, 노년기가 되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라고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렸더니 보람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보람이라는 건 어떤 꿈이 있었어서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답들을 들어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어르신들도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마음속에 하나씩 둘씩 꿈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이게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사례는 두 사례 모두 행복하게 참 노년기를 잘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사례예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1살 되신 할아버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느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81살 그러면 많으신가? 아니면 딱 노인의 중간인가? 아니면 젊은 노인이신데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81살 되신 할아버지는 8남매의 맞이시래요. 그러니까 8남매의 장남이고 맞이로 살아오시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 위로는 어머님 모시고 또 나머지 동생들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셨겠죠. 근데 이분은 남에게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동생들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7 동생분들 중에서 남동생분 한 분 가족, 또 여동생분 한 분 가족이 이 할아버지 바로 그 같은 동네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도 자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즐겁게 살아오셨고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슬하에 자녀를 2남 1녀를 두셨대요. 3남매를 두셨는데 이 3남매에 이제 결혼을 다 했는데 사돈이 이제 세 사돈이 되겠죠? 사돈들 중에 2 사돈이 또 한 동네에 산대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돈이 서울에 산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은 서울에 사시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은 이 사돈들하고 나이대가 비슷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돈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주 친하게 지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할아버님 내외하고 남동생분 내외, 또 여동생분 내외, 그리고 사돈 내외분 2 사돈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같은 동네에. 그래서 무슨 날이다 하면 수시로 모이시는 거예요. 수시로 모이시고 뭐 생일날이다. 이분들 중에 생일이다. 그럼 또 이분들이 다 모이시고 그러다가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가서 살게 되죠. 포항에 사시는 동생이 생선이나 회를 올려 보냈다. 형님 드시라고. 그러면 이 다 모이는 거예요. 또 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돈이 동네에 놀러 왔다. 그러면 또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한 번 모이시면 몇 분이 모이시는가 하면 자그마치 12분이세요. 12분이 1년에 한 달씩 생일만 해도 12달이 다 가죠. 그러니까 생일 때 모이시고요. 또 어버이날 같은 때에는 우리가 자식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어르신 댁에 모여서 이분들끼리 1박 하면서 파티하신대요.
그리고 이 지금 상담하신 어르신이 장남으로서 맞이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동생들 이렇게 케어하듯이 사돈들을 이렇게 다 베풀면서 케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어르신이 상품권, 뷔페 상품권을 어디서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개수를 더 채워서 다 함께 뷔페를 가신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12분이시니까 예를 들어 뷔페 상품권이 한 10장이 생겼다. 그러면 2장 더 사서 12분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은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 뷔페 상품권이 10장씩이나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 4회분 가시라고 누가 2장을 주면 거꾸로 10장을 사가지고 12분이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분들은 12분의 모임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주로는 이 할아버님 댁에서 모이신대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약주도 한잔 하시고 노시다가 좀 이렇게 술이 취하시면 저 집에 과일주 담갔대더라 하면 그 집으로 또 옮기신대요. 그리고 옮기셔서 그러다 보면 집에 안 들어오시고 이 집 중에 어느 한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또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내고 계시면 아들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로 워낙 잘 베푸시는 분이어서 사돈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친구도 주변에 많으시대요. 근데 이 어르신은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사돈들하고 놀면 이야기거리가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훨씬 더 즐겁고 좋고 저는 사돈들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돈들 입장에서는 이 어르신을 형 아니면 오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따르는 그런 느낌이죠. 한 경우에는 이 어르신이 무릎을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사돈들이 아니나 다를까 모두 같이 문병을 오신 거예요. 문병을 오셨는데 이 어르신은 지금 식사를 못 하시는 이제 하시면 안 되는 상태여서 이러고 있으면서 저는 지금 밥 못 먹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돈들이 옷 안에서 가슴 속에 담아 갖고 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그게 다 술과 안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병원에 계시니까 그분들끼리 모이시지는 못하고 이 어르신 있는 데에 와서 다시 한번 파티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다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술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앉혀놓고 즉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이 어르신 보고 망보라고 하고 본인들끼리 이쪽에 앉아서 술 파티를 벌리다가 결국은 간호사한테 걸려서 혼쭐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혼나도 나머지 그 사돈분들이랑 동생분들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하호호 하면서 자리를 또 일어나시더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허물없이 잘 지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사돈들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지금 81살이 됐지만 노년기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셨던 거예요. 꺼리 낄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랬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이제 그렇게 모이시는 것 좀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른들이 연세 많으신데 술 취해갖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시니까 걱정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시는 것 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돈들인데 사돈들하고 그렇게 막 얘기도 막 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들 앞에서는 알았다라고 대답은 하셨대요. 근데 말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셨지만 속으로는 뭐 네가 그런다고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내 인생을 즐기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너는 너대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흘려 들으면서 나는 내대로 즐겁게 살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마음을 먹으신 것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왠지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죠. 아들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큰아들 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혼자 스스로 다짐했는데 내가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네.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말대로 내가 과연
사돈들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나? 만남을 조금 뜸하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스러우셔서 선생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내가 참 잘 살고 있다.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아들 말 듣고 나서부터 내가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또 생활 습관이 배어 있으신 거고, 또 아버님 일찍 여의시고 동생들을 다 관리 케어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아래로는 베푸는 모습들도 보여주셨고,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가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사례가 사돈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사돈들끼리도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 싸움에 부모 싸움 된다는 얘기 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댁은 사돈 간의 거리가 이렇게 먼 게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 사돈 관계에 있어서는 이 가정이 모범답안이다, 교과서적이다,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 망설여지시는 거예요.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날 건데 우리는 비만 와도요 부침개 부쳐 먹자고 모이거든요. 이랬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동네에 사니까 심지어는 그 동생분들하고는요 앞동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쪽 주방에서 보면 저쪽 거실이 보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날씨가 좀 꾸물하다, 뭐야? 그러면 다 모이시는 거죠. 그 요즘은 어르신들도요, 이게 단체로 대화 나누는 방 같은 거 마련하셔서 의견 자유롭게 교환하시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는 또 좋아 보였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는 남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만 보여진 거고, 아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염려되는 부분, 80이 넘으셨으니까 또 아버지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 이게 더 보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어르신에게 지금처럼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자제하세요, 아드님 말대로 자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한 번 모이실 때마다 몇 분이 모이시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12분이라고 하면 어느 모임 같은 데 가면 12명 모이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모임의 원래 멤버는 뭐 한 20명, 30명이라고 해도 매달 정기 모임 할 때 12명 나온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출석률이 100%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할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신나게 살고 정말 청춘처럼 즐겁게 즐기면서 사시는 거 저는 그거 대찬성이에요. 지금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줄여지는 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모이시다 보면 이 관계 안에서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어르신이 이 12분 중에 제일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른이고 제일 오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늘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다 가야 되니까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부르면 그렇잖아요. 나 오늘 다른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소집하니까 또 모여야 된다, 막걸리 마셔야 된다, 이러면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예요.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너무 즉흥적으로 만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 어떨까요? 12분이면 어떤 모임을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원 구성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르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있잖아요. 매달 몇째 무슨 요일.
그래서 그 이름도 재밌게 짓는 거 제가 봤는데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모임도요. 이름이 3월회예요.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모인다 해서 3월회. 그래서 저희는 3월에 하면서 저희끼리 웃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3월회보다 더 재밌는 모임을 봤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두목회를 봤대요. 두 번째 목요일 날 모인다는 거죠. 매달.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도 매월 몇째 무슨 요일에 우리는 모임을 갖는다, 만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분들, 사돈이나 동생분들도 일정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날은 꼭 내가 지키겠다, 다른 일정을 비워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모아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조금 염려가 됐던 부분은 연세가 지금 이 어르신이 81세시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비슷하세요. 조금 차이가 있으시지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닌가. 밤에 술을 드시다 지쳐서 그 자리에 주무실 정도로 드신다고 하면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 너무 매번 만나실 때마다 술자리만 가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저녁이 아니라 언제쯤에는 낮에 만나셔서 함께 등산을 하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낮에 만나셔서 함께 공원을 거니신다든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낮에 만나셔서 봉사활동을 한 번쯤 하신다든가 우리가 낮에 만나셔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만남의 그 내용이 술 드시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 채우시지 말고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낮에 만나시든 저녁에 만나시든 술 없이 스낵이나 이런 다과 정도 놓으시고 이 노인분들이 공감하기 좋은 그런 영화를 한 편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나 혼자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사람마다 그 영화를 보고 느끼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저거를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시면서 이 안에 문학과 관련된 감성들도 조금 되살아나게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좀 다채로운 활동들을 모임에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앞으로도 즐겁게 노후 생활을 지금 하시는 이 활기찬 모습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건 전 반대였고요. 유지를 하시되 간격만 조금씩 이렇게 유지를 좀 넓혀서 유지하시면서 하신다면 왜 우리가 늘 만나는 거는 이게 그리움이 없거든요. 근데 늘 만나던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시다 하면 왠지 그 처음 한 달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아, 우리 일주일마다도 만나고 툭 하면 만나는데 한 달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려지는 마음이 굉장히 애절하거든요. 이게 기다렸다, 보고 싶은 마음을 갈무리 해두었다가 한 달 만에 만나셔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회포를 푼다. 아, 참 즐거운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조언은 제가 조금 해드렸지만 어르신이 노후를 어떻게 지내시면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역으로 많이 했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례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사실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가까이 살고 싶은데 아직은 말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같은 형제 자매여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 말실수도 하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가족이 나로 인해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글쎄요, 사돈지간이라면 또 그 아들과 또 며느리도 같이 이렇게 또 중간에 있는 그런 사이니까 참 조심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떨까요? 그 사돈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돈하고 지금 어르신 사례에서처럼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전이라고 하면 사돈과의 거리를 조금 두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처가댁도 좀 거리가 있는 게 좋다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면서 좀 너무 이렇게 상세한 모습, 살아가는 모습 너무 세세한 거 다 보여주면 오히려 관계에 안 좋다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또 사돈지간의 친구처럼 자녀를 똑같이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헌신했던 그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두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사돈끼리 오히려 합심을 하시는 거죠. 아, 우리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알아서 살아라. 우리끼리 즐기련다 하면서 그 입장을 이해를 하셔서 같이 친하게 지내시거든요. 근데 우리 학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표현으로 미학적인 거리라는 표현을 써요. 어느 정도 살짝 거리를 두는 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돈 간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 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네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네모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도 똑같이 네모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겹쳐서 굴러가면 너무 숨막히게 딱 붙어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죠. 근데 한 사람은 동그라미고 한 사람은 네모라고 치면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끼어서 돌아가다 보면 동그라미는 각이 없는데 네모는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속에서 네모가 같이 굴러가다 보면 각진 부분이 둥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은 공간대로 유지가 되고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런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데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나중에 이제 아드님 두 분 두셨으니까 결혼시키고 나면 사돈하고 내가 지금 이 어르신처럼 친하게 지낼까요? 아니면 좀 거리를 둘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리를 두시되 살짝만 두시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잦은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막 65세가 되신 할머니가 상담해 주신 사례예요. 우리 65세라는 거는 참 여러 의미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노인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르신의 고민거리가 그 부분이에요. 바로.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65세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셨는데 이제 딱 오늘 갑자기 내가 65세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 이제 노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셔서 혼란스러워지신 할머니 사례거든요. 이 할머님은 지금 남편 되시는 할아버님하고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면서 와 어쩜 저렇게 굴곡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만들어진 카스테라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할머님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그냥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온 아이였대요. 그러다가 학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들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겼대요. 그러니까 탈선이라든가 일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지내셨어요. 성격은 내성적이면서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용조용한 할머니였지만 뭐 어렸을 땐 할머니가 아니었겠지만 조용조용한 성격인데도 친구들한테 많이 베푸는 성격이어서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왜 그 아이가 지나갈 때 항상 친구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얌전하고 모범생처럼 자라온 이 소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요. 근데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20살 때 만난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남자친구하고 이 할머니하고 동갑인데 20살에 이제 서로 딱 만나서 이제 연인이 됐죠. 연인이 됐는데 물론 사람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이렇게 큰 방향, 바라보는 큰 방향이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역시나 되게 착실하고 한 이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두 분이 전문직에서 각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문직에 처음 입사를 하셔서 그대로 정년까지 두 분이 지내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봤더니 주중에는 각자 일 열심히 하시고요. 주말이 되면 두 분이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두 분이서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즐기셨던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65세가 됐네라는 생각을 처음 하시게 됐대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면 그럼 나 노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보고 이제는 지하철도 공짜로 타래. 나보고 이제는 시설 들어갈 때도 무료래. 나 기차 탈 때도 할인해 준대. 제 말투 들어보셨죠? 나보고 이렇대. 공짜래. 할인해 준대. 즐거운 말투가 아니죠. 이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어 중에 노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훅 가깝게 느껴지는 건 또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님이 내가 어느덧 65세가 됐구나라는 생각, 또 노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에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심정을 할아버지,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대요. 그랬더니 역시나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오히려 할머님한테, 그러니까 아내에게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혼자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다음 날부터는 노후에 대한 또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어제까지는 이런 생각 안 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노인이래. 그러면 어제까지의 삶과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우리가 또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활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정년을 하신 후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냥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생활이,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신 요지는 선생님, 저 이제 노인이래요. 65세 돼서 노인이라는데 저 뭐 준비해야 되나요? 노인이 아니었을 때는 뭐 청소년기든 중년기든 그런 준비 안 했는데요. 노인이 되면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앞으로 뭘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고민을 하신 게 얼마만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온화하게 살아오신 그런 모습이 느껴졌고요. 할머니랑 얘기해 보면서 할머님 지금 이제 할머니라고 표현하기도 사실 좀 죄송스럽죠. 65세면 너무 젊으시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퇴직하시고 나서 지금 65세 되기까지 좀 여유롭게 살아오셨죠. 그때의 삶은 직장 생활 하실 때와 삶이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좀 힘겨우셨나요? 아니면 별로 힘들지 않고 그 전의 생활처럼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저 그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퇴직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남편하고 더 즐기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되신 거예요. 65세라는 게 큰 의미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정년 이후 지금까지 65세 되기 전까지 이 기간이 할머님이 노년기에 대한 또는 노후에 대한 연습을 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연습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신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신다면. 그러면 65세 이후의 삶도 연습했던 거를 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65세다, 70세다, 80세다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나에게 속박을 주는 거거든요.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40살이 됐을 때, 50살이 됐을 때 뭔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처럼 65세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행하거나 잘 못 살아오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고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릴 텐데 너무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그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금 보태면 더 좋을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65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이라는 계획을 잡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5세니까 70세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75세 때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 할아버님하고 노후에 대한,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하실 때 이런 중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70세가 됐을 때는 나는 악기를 하나쯤 연주하는 할머니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75세가 됐을 때는 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50대인 사람의 건강과 내 건강이 체력적으로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세세한 소소한 크지 않은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번에는 그 중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죠. 요거는 단기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거는요. 중기 계획 세울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선생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나는 삶이 왜 이러냐, 삶이 하나도 재밌는 것도 없고 낙이 없네 이렇게 생각 드신다면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중기 계획을 하나쯤 잡아보세요. 10년 후의 것까지 안 잡으셔도 되고요. 당장 5살 후 그때 계획만 잡으시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선 그럼 요런 게 밑받침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 드시는 게 있으면 그게 단기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중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70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은 60대니까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적을 수 있죠. 내가 이미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갖고 있는 게 많은 나이거든요. 근데 70 노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은 꼭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80이 되었을 때 80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까지 해 놓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노년기를 더 행복을 길게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하실 때 항상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너무 뭉치가 크면은요 머리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신체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네. 또 마음 상태, 심리적으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네. 사회적으로는 이웃하고도 어떻게 교류하고 친구들하고도 어떤 만남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주제도 나누어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이분들은 특히나 전문직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하고 기한을 하시는 거 되게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려서 할머니가 앞으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잘 하시는 할머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참 이게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연습,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퇴직 후 지금까지. 그래서 그 기간만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를 다시 실행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사례에서는 65세가 되신 할머니의 사례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들을 보면 슬아의 자녀들도 있지만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 두 분은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대요. 근데 네 분 모두 치매나 이런 거 없고 다 건강하시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친구인 이 마음 맞는 배우자를 만난 것도 행복,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도 행복,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본인들도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행복, 그리고 부모님 네 분이 다 건강하게 지금 살아 계신다 하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65세 되신 할머니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사례를 또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글쎄요. 65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또 될까요? 제 생각 같아선 70세, 75세 이 정도가 노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제 의견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이 사례에서 저하고 상담하신 어르신의 제일 큰 고민이 65세가 됐기 때문에 난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들으시면서 과연 65세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젊은데? 제 생각에는 70이 넘어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시죠? 요즘 65세 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할머니라는 이 호칭이 안 나와요. 그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려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면 할머니 같지 않아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뵀던 중년 정도의 아주머니의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워낙 젊어지셨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인구 고령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의료기술이나 보건 관련되는 기술들도 발전을 했고요.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이 다 향상이 됐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도 건강한 체력을 갖고 노년기로 접어드시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65세를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65세는 사실 노인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 살 정도가 돼야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선생님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몇 살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도 정확하게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70은 넘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70세도 노인이라고 하기에 좀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이 65세니까 조금 높인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70은 넘으셔야 우리가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례에서 할머니는 65세가 되셨는데 내가 노인이래요. 나는 우리 엄마만 노인이 되지 나는 노인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노인이 됐네.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이런 효심이 더 커지면서도 막상 내가 노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내가 노인이 됐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오셨는데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65세를 법적으로 노인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젊은 노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은 넘어야 노인으로 본다.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할머님이 지금 상담을 참 잘하신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보세요. 이 어르신은요. 노년기를 얼마나 잘 훌륭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가 하면 퇴직 후 지금 65세까지 이미 연습을 하셨다 그랬죠. 네. 노년기에 대한 일 없이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연습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65세 딱 시점에서 지금 상담을 또 하셨잖아요.
지금 이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해주셨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5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5세시니까 5년 후를 대비한 중기 계획이라고 하면 70세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으로 노년기로 들어가는 시기인 70세쯤 됐을 때는 이 어르신은요, 다른 분들이 70대가 됐을 때하고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10년 이상의 준비를 하고 노년기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 시점에서 상담하신 게 65세를 노인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의 그 개념의 중요성보다는 내가 이제부터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그 전까지는 혼자 스스로 준비를 했다고 즐겼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전문적인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70세 이후를 훨씬 질적으로 수준 높게 그 잘 윤택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선생님 대답에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가 답이에요. 65세는 노인이라고 보기엔 너무 젊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상담하신 할머니의 내용에서는 참 상담을 잘하신 케이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울한 사례, 뭐 학대받는 사례, 또 가족 간의 갈등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일부러 제가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 사례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 저분은 저렇게 잘 사네? 저분은 또 저렇게 살았다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의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내가 조금 배워야 될 거. 아, 저건 나도 좀 실천에 옮기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할아버지 그 기억나세요? 81세 되신 할아버지. 좀 마음 상했잖아요. 큰아들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제가 상담 끝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뭐라 그래도 그냥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염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건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며느님의 생각이 조금 보태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어른인데 아버님께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 즐겁게 사시되 조금 그래도 자녀들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도 그 첫 번째 할아버지 사례는 아주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친척이 됐든 형제가 됐든 사돈이 됐든 아니면 친한 친구가 됐든 한 동네에서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또 어르신들의 삶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어르신들의 고민과 생활 모습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